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이혜은이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로 된 속담 중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더라도 어떤 뜻인지 바로 느낌 오시지 않나요?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들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우선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겉모습이니 본능적으로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지만 겉모습처럼 위장하기 쉬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 그래서 본능이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속담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던 그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기는 했지만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은 편이었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번듯한 직장은 아니었어도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에서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시간도 보내면서 나름대로 그 나이에 맞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을 안 갔으니 대학 간 친구들보다는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지만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어렵구나 싶어요. 그 나이에는 또 친구가 한창 좋을 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나이트에도 가고 그랬죠.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요즘 애들이 다니는 클럽이랑 좀 다른 문화가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이시거나 저보다 윗세대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술도 잘 못 마시고 춤 같은 건 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근데 몇 번 가보니 거기 가면 음악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 같이 다니는 거니 그런 식으로 가끔 어울려 간 거예요. 나이트에서는 지정 웨이터가 있었는데 그들의 주된 일은 소위 부킹이라는 것을 시켜주는 거였답니다. 무슨 나이트 문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나 싶으신가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나이트 부킹으로 만났거든요. 저는 형편도 그랬고 연애나 결혼 같은 걸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지만 친구들 중에는 남자에 관심이 많고 남자 만나려고 나이트에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킹받아서 잠깐 앉아 있어 보면 어떤 남자인지 대충 알 수 있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오래 앉아 있지도 않고 금방 자리를 뜨고 그랬죠. 웨이터가 남편 테이블에 저와 친구들 몇몇을 부킹시켜줬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뜨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양주랑 안주를 잔뜩 시켜주겠다며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기분파 같은 성향이 짙은 사람이었고 그 뒤로 몇 번의 만남에서도 그런 식으로 과시하듯 돈을 펑펑 썼어요. 제가 경제력 있는 남자물어서 시집 갈 거라고 작정하고 나선 애는 아니었지만 경제력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몇 번 더 만났던 거예요.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그때 남편은 참아 듣기 힘든 말들로 제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더군요. 왜 뭐 임신? 아이씨, 야,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 만났냐? 임신해서 남자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였냐고, 어? 순진한 척하면서 사람 방심을 깨놓고 이런 식으로 코 깨는 게 수법이냐? 다 필요 없고 나는 애도 관심 없고 결혼도 할 마음 없으니까 그냥 애 포기해. 야, 근데 그 애가 진짜 내 애는 맞냐? 그거를 어떻게 믿어? 정말 너무하네. 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남자 만나려고 작정하고 나이트 다니던 애야? 아닌 거 알면서 어떻게 이래? 그리고 내 생활 빤히 다 해잖아. 내가 다른 남자 만날 시간이라도 있었어? 난 절대 이 아이 포기 못해. 무조건 낳아서 키울 거야. 남편은 무책임했고 비겁했고 막말까지 하며 저를 힘들게 했지만 당시에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난리를 쳐서 결국 어찌어찌 결혼은 했지만 결혼을 할 때부터 생활 내내 남편은 저를 원망하더군요.
너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어휴, 정말 내가 이 나이에 애 새끼가 웬 말이고 마누라가 웬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아우 씨. 걸핏하면 그런 식으로 저를 윽박지르며 원망했고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대놓고 외도를 하면서도 늘 당당했어요. 저를 꼬셔볼 작정으로 돈을 그렇게 펑펑 잘 쓰던 남편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부와는 인연 끊고 산지 오래됐다고 했으니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본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던 거죠. 부킹 당시에는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높은 것처럼 말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막노동하는 인부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사장 인부로 일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공사장 막노동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시급이 센 편이긴 했죠. 게다가 어린 시절에는 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번 돈을 유흥비로 쓰면서 흥청망청 살았던 거죠. 친구들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해서 사회초년생으로 일하며 받는 초봉에 비하면 공사장에서 빡세게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였던 시기가 저를 만난 딱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나이트 같은 데 다니면서 술값 그렇게 펑펑 쓰면서 여자들이나 만나고 그러면서 생각해서 돈을 모으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젊어서부터 하던 공사장 인부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쪽 경기도 정 같지 않아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사는 것이 팍팍했어요. 형편이 어려웠던 것만이 아니에요. 남편은 공사장 인부들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경찰서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입이 거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편은 원래 행동도 좀 거친 편이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독재자가 따로 없었고 저는 늘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가 죽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한테만 난리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해코지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고 저한테 하는 짓은 저 혼자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마음속에는 항상 이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남편이 무섭기도 했고 아들을 생각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참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한테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아이를 위해서는 꼭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결혼이었잖아요. 그랬던 만큼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지금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은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20년을 넘게 산 거예요. 그나마 공사장 일은 꾸준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아껴서 살림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인정을 받았는지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장이라고 해야 하나, 흔히 십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십장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오래 나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만 잘한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알아? 내가 그 자리를 맡게 됐으니 승진턱으로 공사장에 도시락이라도 한번 돌려야겠으니까 한 50인분 정도만 도시락 싸와. 뭐든 승진이라고 하니까 잘된 일이네. 축하해요. 근데 50인분 도시락을 내가 직접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잘하는 곳에 주문할게요. 가격 물어보고 알려주면 되죠? 옆에 내가 뭐라는 거야? 아, 내 말 못 들었어? 도시락 싸라고 도시락 네가 싸란 말이야. 남편 승진턱인데 그깟 도시락 50인분도 못 싸니? 주문하면 그게 다 돈이잖아. 너 평소에 살림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맨날 돈 없다고 하는 거지? 어? 돈도 없으면서 넌 어떻게 돈 아낄 줄을 모르냐? 정말 한심하다. 아예 50인분 도시락을 집에서 어떻게 싸요? 어차피 집에서 내가 싸도 재료비며 돈이 들어가는 건데 비싸지 않게 잘하는 집 알아보고 맡길게요. 내가 집에서 하려면 도시락 용기도 다 사야 하고 그렇잖아요. 여편네 하는 일이 뭐니? 집에서 살림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그깟 도시락 싸라면 쌀 것이지. 헛돈 쓰겠다고 하는 꼴에 배에 기름이 잔뜩 낀 거지. 이게 다 내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줘서 게을러진 탓이야. 그지? 아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을 좀 제대로 들어봐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계속 따박따박 말 대답을 자꾸 하네. 어?
내가 요즘 너무 잘해줬지? 말 대꾸할 정도로 내가 만만해졌냐? 이게 어디서 거학 그러면서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드는데 마침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컸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는 하나 아빠 사랑은커녕 제대로 한번 안아주는 것도 하지 않았고 걸핏하면 저한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것만 봤으니 아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런 아들이 내내 마음 아팠는데 그런 중에도 지 할 일 열심히 하는 착하고 고마운 아들이었답니다. 대학 등록금도 해줄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못 보냈는데 지가 일해서 번 돈으로 대학 갈 거라고 씩씩하게 웃는 아들은 제 보물이었죠. 그런 아들이 남편이 제게 또 손찌검을 하려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손찌검이에요? 걸핏하면 손찌검이 포고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만하라고요. 엄마도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 그만 당하고 이혼해요. 그러면 돼. 그동안 내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 엄마, 그거 가지고 이혼해. 나도 이제 다 크고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자는 거 나도 싫어. 아들은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모아온 혼인 파탄의 증거들이라며 뭘 막 꺼내놓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맞아서 병원 치료받은 증빙 서류들이랑 아들 일기장이 있었고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증거를 모아놓고 이혼하라고 하니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하는데 장성한 아들놈한테는 손을 못 대겠는지 그저 씩씩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때는 제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 제 아빠보다 덩치가 커진 다음부터는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는 제 아빠를 아들이 막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도 아들이 있을 때는 저 혼자 있을 때처럼은 못 굴었죠. 아니 이 자식이 이만큼 키워준 게 누군데 이제 다 컸다고 이런 식으로 애비 뒤통수를 쳐? 애미란 년이나 아들이나 한통 속을 아주 징글징글하네. 아이고 내 펄자야. 평생 돈 벌어와서 키워줬더니 은혜로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폐륜이 별거냐? 이게 폐륜이다 이 자식아. 이게 다 니녀 때문이야. 니년이 애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킨 거라고. 남편이 아들과 제게 뭐라고 떠들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아들 덕분에 아들이 모아놓은 증거 자료들로 이혼할 수 있었어요.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 남편도 별 수 없다 싶었는지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고 위자료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후 저는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림이 더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 쳐들어와 난동을 피울지 모르는 전 남편 같은 인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편했고 맘 편한 게 최고라고 여기며 잘 지냈어요. 이사한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던 마트의 다른 지점에 지원을 나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일하는 마트가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는 아니어도 몇 군데 지점이 있긴 한데 다른 지점에 갑작스런 결혼이 생겨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저한테 땜빵이 가능한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파트타임이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도움되는 직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마트에서 일하는 게 제법 익숙해지기도 했고 일하는 시간대도 괜찮아서 가능하다면 그 마트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정직원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나가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는데 낯선 동네여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길에 건설 현장이 있는 거예요. 전 남편으로 인한 PTSD라고 해야 할까,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 하여간 그런 게 있어서 평소에도 그런 공사장을 보면 머리가 핑 도는 것 같고 그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동네에서 헤매다 마주친 거라 그런지 그날따라 그런 증상이 더 심하게 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날은 일사병을 주의해야 한다는 뉴스가 뜰 만큼 더운 날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휘청하면서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저를 부축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걸 괜찮으니 물 한 맘 마실 수 있겠냐고 해서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 현장 휴게실 같은데 좀 앉아 있다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그 인부가 정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같은 지점에 지원을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그 현장을 지나게 됐고, 혹시라도 전날 저를 도와줬던 그 인부가 보이려나 싶어서 유심히 살폈답니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작정으로 약국에서 홍삼, 드링크 같은 것도 하나 사서 갔거든요. 그 현장 앞을 지나면서 엄청 살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긴 공사 현장이 좀 넓어야죠. 그렇다고 계속 기웃거릴 수도 없고 그렇게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 뒤로 며칠이나 더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지원 마지막 날 기적처럼 그 인부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정말 기적처럼 만나졌네요. 사실 오늘이 제가 이 동네에 오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동안 여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한 번을 마주쳐주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너무 경황 없이 도움만 받은 것 같아서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는 혼자 한참을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삼 드링크를 건네며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했죠. 아이고, 뭘 이런 거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제가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해줄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삼 드링크 정말 저 주려고 사오신 거예요? 그럼요. 사실 도와주신 날 바로 그 다음날 샀는데 마주쳐주질 않아서 며칠째 들고 다닌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주인 찾아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이 동네 오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죠? 이사라도 가시나요? 괜히 마지막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아쉽네요. 원래 이 동네에 사는 게 아니고 이 동네에 있는 마트에 잠깐 지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일하는 마트는 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여기는 며칠만 지원 근무를 나오셨던 거구나. 그럼 원래 일하는 마트는 어디 있는 건데요? 뭐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대화를 잠깐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남자랑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 일이긴 하죠.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중에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랑 소소한 대화 같은 걸 나눠본 적도 거의 없었으니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쩐지 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스스로 주책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마트로 찾아온 거예요. 말로는 장 보러 왔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일부러 온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번 더 제가 일하는 마트에 와서 장을 보더니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비싸고 대단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정말 근사한 시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날 혜은 씨가 주고 간 홍삼 드링크를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집에 고이고이 모셔놨답니다.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드셨다고 하니까 괜히 더 부끄럽네요. 더 좋은 걸 드렸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작은 일에도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하는 혜은 씨 모습이 참 순수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대낮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피식 쓰러지는 걸 보니 괜히 보호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능청스러운 소리를 해서 저를 많이 웃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데이트 비슷한 것을 몇 번 더 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이는 없다고 했는데 제게 왜 이혼했는지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같은 불편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것도 그렇고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지 그런 걸 일일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아들과도 인사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빠 사랑을 모르고 자랐잖아요. 배려심 많고 따뜻한 그 사람이 아들도 허물없이 잘 대해줬고 둘이 그렇게 죽이 잘 맞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청혼을 했고 아들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덕분에 저는 그 사람과 재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난 아버지 때문에 남자 어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걸 다 깨주셨어. 엄마도 그럴 거야. 그치? 엄마가 그런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감사해. 나는 아저씨가 우리 엄마, 남편, 내 아버지가 되는 거 대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제 꼭 들만 고르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복이었어요. 그런 축복 속에 그 사람과 재혼했고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다 큰 아들이니 재혼을 하면서 아들은 독립을 시켜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아들을 더 챙기더라고요. 꼭 데리고 살 거라면서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아들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정말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아들 자랑을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아들 키우는 게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였네. 아버지, 전 이미 다 컸거든요. 제가 아버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덩치도 큰데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다고 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이제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날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냐? 그래서 나 늙으면 우리 아들이 나 보살펴 줄 거라는 거지? 우리 아들 보살피면 좀 받고 싶긴 한데 그래도 늙는 건 천천히 늙을게. 아들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잘 따랐고 둘이 개그 코드도 비슷해서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또래 친구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둘은 참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제게도 변함없이 다정하고 든든한 사람으로 곁에 있어줬습니다. 내 인생에도 봄날이 왔구나 싶은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특별히 외식을 제안하길래 들뜬 마음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의 일터로 갔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갑자기 외식 데이트를 하자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보통 식당에서 바로 만나거나 아니면 남편 퇴근 시간이 이른 편이니 남편이 집으로 와서 함께 식당으로 가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남편이 제게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공사 현장으로 간 거죠. 남편의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남편이 제게 와서 소개할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남편과 재혼해서 살면서 전 남편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도 훨씬 좋아져서 이제는 공사 현장에 혼자 서 있어도 현기증 같은 게 일어나지도 않고 괜찮다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 공사 현장에 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전 남편 따위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빌어먹을 트라우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으나 진짜 전 남편이 맞더라고요. 전 남편도 저를 발견하고는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과 비열한 표정이 기분 나쁘게 섞인 얼굴로 제게 걸어오며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이 얘기는 뭐야? 나한테 소방 맞아 내쫓긴 아냐? 잼에서 내쫓았더니 여긴 또 어찌 알고 찾아왔어? 소방 맞고 너 혼자 세상 헤쳐나가려니 힘들지? 아이 그랬을 거다. 네 년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 평생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시원하게 받아먹고 살다가 막상 혼자 되니 막막했을 거다. 그래 내가 다 알지. 네 년 내쫓고 내가 여전히 잘 나가는 거 알고 배 아팠냐? 내가 큰 건설 현장에서 십장하고 있다니까 이제 와서 다시 나한테 어떻게 해볼 작정으로 온 거지? 어? 그러니 그렇게 잔뜩 차려입고 온 거 아니야. 그지? 아, 그런데 어쩌냐. 나는 한번 버리면 다시 지워 담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전 남편은 제 주위를 맴돌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 혼자 떠들었고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기도 했어요. 전 남편이 하는 말들도 너무나 불쾌했지만 그런 시선이 정말 거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은 채 그 인간이 얼른 할 말 다 끝내고 꺼져주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찌나 말을 많이 하던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 꼴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침 남편이 돌아왔고 제 상태가 심상치 않을 것을 보더니 놀라서 저를 챙기는 거예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또 어지러워요? 하늘이 또 빙글빙글 돌아? 휴게실에 가서 좀 앉을까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살피는 걸 본 전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 오거라. 이년 이게 나한테 소방 맞고 새 소방을 들였나 보네. 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니년이 새 소방을 들였어. 박씨 아니야. 박씨가 2년 새 소방이야? 아, 2년이 내 처음 마누라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현장에 불러서 나한테 뭐 잘 보이기라도 하려는 건가? 거의가 없네. 그냥 확 잘라줄까? 박씨 같은 뜨내기 하나 자르는 건 내 일도 아닌데. 어때? 확 잘라줘? 전 남편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노골적인 말들로 저와 제 남편을 우롱했고 제 남편을 무시하면서 꼴 같자는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하더군요. 정말 역겨웠어요. 그때 그런 전 남편을 제지한 건 남편과 함께 걸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걸어오던 남편은 저와 전 남편의 심상찮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저에게 달려왔는데 남편을 본 전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던 거죠. 그러니 같이 오던 일행분도 저희 쪽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이 제게 소개하겠다던 그 사람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저희 쪽으로 오자마자 전 남편에게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사람을 자른다 만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는데 전 남편은 그런 그 사람을 보더니 깜짝 놀라 90도로 허리를 접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님 아직 현장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둘러보고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임무를 생활지도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현장 임무 관리는 십장인 제가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퇴근 시간도 남았는데 현장에 마늘 하나 불러드리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정신상실을 가진 인부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 사기나 떨어뜨리는 암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확 자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큰일 하시는 대표님께서 이깟 일개미 한 명 한 명 신경 쓰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죠. 다 저 십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저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 남편은 지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으스대기까지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제게 소개하려고 데려온 사람이 그 건설사 대표였던 거예요. 제 남편이 건설사 대표를 어떻게 알아서 저한테 소개까지 하려고 했냐고요.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건설사 대표가 전 남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얘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건설사 대표는 전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아주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희gem이라니.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당장. 아니, 대표님, 이 사람은, 우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러는 박씨가 맞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니. 대표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십장으로서 현장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파악하고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박씨가 맞습니다. 전 남편은 그 와중에 건설사 대표한테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필까지 하는 거 있죠? 어이가 없었죠. 건설사 대표는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안 되겠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 어금니 꽉 깨물고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고 참아가며 말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요. 이분은 이 현장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 선생님이라고. 알겠어요? 보통 유능한 분이 아니라고.
지금 당신이 얼마나 큰 결례를 하고 또 우리 회사 이미지에 목줄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사과하세요, 얼른. 건설사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 남편이란 인간은 헛소리를 계속하더라고요. 예, 건축가는 무슨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유능하고 잘 나가는 양반이 뭐 땜시 이런 일을 해요. 대표님께서 뭘 단단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가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건축가라고 사칭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이 사람 이거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 얼른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전 남편 때문에 건설사 대표는 뒷목 잡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지간히 열이 받았을 텐데 제 남편 때문에 막말도 못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말하고 있는 게 다 보였는데 전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말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 건설사 대표가 한 번 더 설명을 덧붙였어요. 여전히 어금니 꽉 깨물고 분노를 눌러가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이분이 더 대단한 점이라고. 이분 철칙 중 하나가 본인이 디자인한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임부로 일하면서 날림 공사가 되지는 않는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걸 살피는 겁니다. 미리 그런 사실을 알리면 건축가가 직접 와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할 테니 실제 공사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건설사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이렇게 임부로 지원해서 들어오시는 걸로 유명하다고요. 알겠어요? 우리 현장에 이렇게 와 계시는 걸 나도 전혀 몰랐는데 오늘 현장에 나왔다가 계시는 걸 보고 알아본 겁니다. 우리 현장 칭찬 많이 하셨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알아요? 십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이런 식으로 현장 인부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모신 건축가인 줄 알아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고 싶기도 해서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이 다 망쳐놓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일은 무지 몽매한 것.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건설사 대표는 전 남편에게 제 남편에 대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건설사 대표의 말은 다 사실이에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 인부가 본업이 아니고 건설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건축가예요. 디자인한 건물이 많으니 모든 현장을 다 그런 식으로 살피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많은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며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사실 건설 현장도 말이 많은 곳이니 지정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쓰지는 않는지 인부들의 처우가 정당한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살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건 보통 시시하는 문제라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건축가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닌 척할 수도 있고 또 서류로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남편도 건설 현장의 그런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현장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게 조금씩 알려져서 남편과 일하는 건설사들은 언제 남편이 그런 식으로 현장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려고 하는 것 같대요. 남편은 그런 효과도 있다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날도 그렇게 그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건설사 대표에게 딱 걸려버려 저녁이라도 먹자는 제안을 받았고 마침 외식을 생각하고 있던 남편이 제 소개도 할 겸 자리를 만든 거였더라고요. 건설사 대표의 설명을 다 들은 전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듯 멍하게 서 있던데 그 꼴을 보고 건설사 대표는 결국 폭발하고 만 거죠. 뭘 그렇게 멀뚱거리고 있는 거야? 내 말을 다 듣고도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얼마나 귀한 분이신데 이런 분을 두고 지금 누가 누굴 자르겠다고 하는 거냐고? 왜 십장이면 다야? 감춰놔주고 앉혀놨더니 하는 짓이라고는 고작 그 지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갑질은 하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잘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관련 조사 철저하게 해서 각질 정황 밝혀지면 그대로 해고야. 알겠어?
건설사 대표가 폭발하는 걸 보고서야 전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야 변명이라도 하려고 급급하더군요. 전 남편이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건설사 대표가 그래도 꼬박꼬박 존대해가며 대우해주면서 말할 때는 일의 심각성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한계에 이른 건설사 대표가 존댓말이고 뭐고 폭발해서 터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전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대표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그게 이 여자, 이 사람이, 이분이 제 전초인데, 저 남편분이라니 제가 저도 모르게 가깝게 느껴졌나 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인부들한테 이러지 않거든요. 각질해자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여기를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가 정식으로 해부되면 소명할 자리가 생길 테니 할 말 있으면 그때 하세요. 건설사 대표가 그렇게 딱 잘라 단호하게 말하니 전 남편은 만견자실한 표정이 되더군요. 나라 잃은 표정이란 걸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잘 됐다 싶은 게 쾌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통쾌함?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건설사 대표는 남편과 제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면서 식사 자리로 안내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도 전 남편의 무례함을 거듭 사과하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했어요. 전 남편은 결국 해당 건설사에서 잘렸다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막노동판에서만 일을 했으니 다른 일을 한 경력이 아예 없거든요. 건설 현장이었으니 그 괴팍하고 난폭한 성향으로 십장이라는 감투도 썼을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그 성질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이란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결국은 다른 건설사들 돌아다니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 어디 가서 최소무시는 안 당할 줄 알았겠지만 이미 그 바닥에 소문이 다 퍼져서 인부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눈칫밥 먹는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다 제 남편이 듣고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와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또 다른 프로젝트의 공사 현장에 같은 방식으로 잠입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공교롭게도 전 남편이 있었던 거죠. 당신 말처럼 여전히 건설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 같은 분야에 있으니 또 마주쳐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바로 만났지 뭐야. 거기는 건설사도 다르고 이전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쫓겨난 사람이니 십장이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일반 이동직 인부로 일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있으니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 사람이 표정이나 행동이 다 너무 바뀐 거야. 아휴, 그 나이에 제일 밑바닥 인부로 일하려니 성이 안 차고 죽을 맛일 텐데 그렇게 기죽어서 찌그러져 있는 게 어쩌면 그 인간한테는 큰 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도 당신 알아봤어요? 모른 척해? 아니면 도망갔어?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굳이 뭐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마찬가지여서 모른 척 해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인사를 한 거야. 인사를 해? 뭐라고? 제정신이 아니군. 지가 무슨 낯으로 인사를 하지? 뭐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당신 입장 곤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 글쎄 나한테 인사를 꾸벅하더니 형님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목소리를 낮춰서 건축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형님이라고 부르겠다면서 뭐든 시킬 일 있으면 자기한테 시키라고. 말만 하면 자기가 더 알아서 해준다고 하던데 자기가 이 바닥에서 구른 짬밥 어쩌고 하면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자기만 믿을 아나. 대원청 어이가 없더라고. 뭐예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아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네. 누가 반가워한다고 그러는 거야. 제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요. 나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니 정말 그 인간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그럴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그러니까 말이야. 무엇보다 자기가 무슨 뒤치다거리 같은 건 다 해주겠다며 따라다니는 게 너무 싫더라고.
아예 어떻게든 관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보기 싫더라. 정말 대책 없이 무식하고 생각 없는 인간이야. 그런다고 당신이 잘 봐줄 거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돼. 아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 내 구조가 정말 말도 못하게 이상한 인간이야. 내 생각에 그 사람은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자기는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아랫사람 자처하면서 굽실거리면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편히도 봐주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보이더라고. 어머, 맞아. 당신 말이 딱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 인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렇겠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 올라다니면서 나쁜 짓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경찰서에도 가고 그랬다니까. 아우, 진짜 그런 것 같아. 당신은 어쩜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 정말 잘 보는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좀 잘 보긴 하지.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 하여간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왔건 간에 나는 그런 거를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히 너무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현정 소장에게 내가 누군지 다 밝히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해버렸지 뭐.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접근하는 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어머, 진짜? 다 이야기했어요? 아직 그 현장 제대로 파악도 못했을 텐데 당신 일에 지장이 생겨서 어떡해.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잖아요. 미안해요. 아헤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또 그러네.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 소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마 소장들 사이에서도 십장이 갑질로 잘렸다는 건 그의 이야기거리가 됐을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갑질하는 거 보고도 모른 척 눈 감아줬던 그 현장 소장들 징계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현장 단속을 더 잘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돌았었나 봐. 근데 그게 그 사람인 건지 몰랐던 거지. 그 사람이 워낙 구석에 조용히 있기도 했고 출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말이야. 그렇긴 해도 아마 며칠 내로 소문이 다 퍼졌을 거야. 그 소장님도 여러모로 놀랐겠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현장 돌아다니며 몰래 인부로 숨어 들어가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막상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놀라긴 했을 거야. 그치? 그건 그렇고 건설 현장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다 아름아름 소문이 잘 퍼지고 그러나 보네. 얼굴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다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현장 소장 말로는 그 사람이 십정 잘리고 다른 건설 현장 몇 군데 전전했다는데 그때마다 공사가 완료돼서 그만둔 게 아니고 인부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져서 따돌림 당하고 눈칫밥 먹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결국 잘리고 그랬던 거래. 그 사람이 원래도 악령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 인부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인력 배치하고 그러면서 갑질이 심했고 그래서 평판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십장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다들 그럭저럭 참아줬겠지. 그러다가 십장이 잘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다른 건설사들 떨면서 일반 인부로 일하고 있으니 그걸 아는 사람들이 좋게 봤을 이유 없잖아. 아, 그러겠다. 모두에게 눈에 가시 없겠어. 다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은 잘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현장으로 옮겨 다녔다는 거구나. 그럼 뭐 지금 그 현장에서도 누군지 밝혀져서 소문나고 잘리는 건 시간 문제였겠네. 그치? 그랬을 거야. 누군가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 마을이 돌다 보면 금방 밝혀지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어도 결국엔 다 들통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이 나가던 그 현장에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전 남편 놈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해요. 현장 소장이 모든 걸 알았으니 말이 나오기 전에 바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전 남편 놈의 말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건설 현장이라는 곳에 엮여 있다 보니 궁금하지 않아도 전 남편 관련된 이야기가 남편 귀에 자꾸 들리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과 전 남편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죠. 전 남편 망해가는 꼴을 전하면서 그놈 이렇게 나락가고 있다. 뭐 그런 걸 자꾸 알려주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그 사람 얘기를 오늘 또 들었어. 난 가만히 있는데 다들 자꾸만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내 앞에서 그 사람 욕을 하시는 거야.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이젠 그냥 즐기려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벌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나쁠 거 없잖아. 그것도 다 본인이 저지른 일들 때문인데 뭐 자업자득이지. 아직도 그 사람 얘기가 더 있대요. 이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나?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공사장에서 저지른 만행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까독까독 계속 나온대. 그간 술 마신 채 일하고 인부들 불러 노름하고 뭐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하더라고. 공사장 인부들이 어쩌다 보면 밥 먹으면서 반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은 반주 수준이 아니었고 그 상태로 일을 하면서 술지정까지 하고 다른 인부들 작업을 방해하고 그랬다더라고. 그 인간 일하면서 술 마신다는 건 나도 알아요. 술 마시고 일하다가 시비 붙어서 경찰서에도 간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그랬을 거야. 십장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심해졌었나 보더라고. 십장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당한 인부들이 별말 없이 참아주고 그러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가두놀이 같은 것도 그래.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하겠지만 아유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게다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 사람은 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반해버리고 참여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놈의 카드놀이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도 않아. 아유 지긋지긋해요. 하게 공사장 인부들이 카드놀이 같은 유흥의 유혹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맞죠. 기본적으로 일이 고되기도 하고 복잡한 개인사를 갖고 돌고 돌아 공사장까지 오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탕을 해서 그 바닥을 떠야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카드놀이 같은 것에도 쉽게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 인간도 고에핏하면 한탕한다는 말을 했었거든. 십장으로 있을 때야 인부들이 당하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시시했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아니게 됐으니 이때다 싶어서 그런 폭로들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추세면 그 사람은 전국 어디라도 공사판을 발붙이기는 어려울 거래. 꼴 좋네. 그 나이에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해외 현장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 판이잖아요. 그럴 거야. 나이도 적지 않고 뭐 어디든 발붙이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 나한테 이 말 전해준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인간은 이제 끝장난 거래. 먹고 살기 힘들 거라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전 남편 밥 벌어 먹고 사는 걱정을 왜 하나요?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살 거예요. 아들은 자기 아빠처럼 멋있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건축과 진학을 목표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에게 남편은 대학 붙으면 스페인 여행 데려가서 가우디 건축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들 녀석은 더 동기부여가 됐는지 요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런 아들과 남편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 좀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처음에 전 남편을 만났을 때 척척 돈 잘 쓰고 그러는 것만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것도 어리석었던 것 같고 전 남편이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을 때도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는 겉모습만 보고 그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철이 드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저는 속 깊고 현명한 남편을 만나서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